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이게 설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설명절 때 그냥 그래서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다들 바쁘셨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느라고 뭐 제가 올려서도 동영상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모두 한 해를 또 새롭게 맞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너무 과식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야기병을 만든다. 이제 2부를 이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약간 울릴 거예요. 장소를 좀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울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좀 울리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이제 병보다 무서운 약 그래가지고 이제 약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토피 약부터 시작해 갖고 한약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토피를 만성화시키는 아토피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심한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봤는데 여러모로 좀 쉽진 않지만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식품, 꽃가루, 진드기, 화학물질 등 다양하며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 분명한 치료약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약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어떤 종류예요? 스테로이드계죠. 그냥 억눌러 놓는 거죠. 약의 의존성이 큰 사람은 피부가 가려우면 서둘러 약부터 찾는다.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면 금방 씻은 듯이 낫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가렵게 된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아니므로 결국 계속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약을 계속 사용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초기부터 약을 쓴 사람은 작은 가려움에도 참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아토피를 치료하기는커녕 부작용으로 더 큰 병을 얻게 된다. 오늘날 만성 아토피가 늘어나는 데는 무분별한 약 사용이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이제 약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항염증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스테로이드제는 개발 당시 심각한 부신 기능 저하,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홍반성 낭창, 궤양성 대장염, 한센시병, 호지킨병, 림프종과 같은 중증 질환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병들이죠. 그러나 요즘은 여드름이나 가벼운 피부 발진에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즘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말기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약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진짜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이건 동영상이니까 제가 사진까지 올려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 이제 44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쓰면 교감신경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혈압과 혈당치를 올리게 되므로 고혈압과 당뇨병도 부추긴다. 또한 체내 축적된 스테로이드로 인해 조직 파괴가 진행되어 혈류장애가 나타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각종 신경통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복용은 새로운 병을 속속 부르게 되고 그때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을 다시 먹어야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정말로 큰 악순환이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보면 어지럼증, 경련, 부종, 모세혈관 확장, 색소 침착, 부신기능 저하, 골다공증, 백내장, 녹내장, 위궤양, 위장출혈, 근력 저하, 고혈압, 당뇨병, 폐렴, 생리불순, 성장장애, 체중 증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성분들이 불행 가는 건 아요. 그런 분도 알고 있어요. 스테로이드제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증 화상을 입고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호흡이 정지된 경우에 쓰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너무 많이 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약으로 오히려 병드는 세상을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스테로이드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동영상을 쭉 보시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이렇게 회원으로 남아서 가끔 가다가 동영상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의학에 그래도 이제 뭐 아토피라든지 이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써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과감히 또 구독 취소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6페이지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감기약. 정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구독자분 중에 누구라도 아니면 구독자분은 아니시더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다가 정말 감기에 대한 약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평생 대대 손손 먹고 살 겁니다. 그걸 팔아서요. 농담이 아니고요.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존에 있는 감기약들은 약이라고 판매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증상 완화제들이죠. 거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해열제라든지 그런 거지 감기약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감기약으로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은 나른함이다. 콧물이나 기침 등을 얼마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나른하거나 졸음이 온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현기증, 졸음, 운동신경 둔화, 주의력 산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와 기관지 확장제는 전립선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어 요도가 막히는 급성 요폐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요폐라는 건 뭐예요? 소변을 못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 주로 쓰는 해열제의 경우도 적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간, 신장, 위장 등을 훼손할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약 안 먹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말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EBS에서 감기의 진실인가 뭐 그래가지고 감기 약의 진실이었나 뭐 하여간 그래 감기에 관련된 게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EBS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PD하고 이제 감기가 오려고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병원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녹음을 한 거죠. 뭐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약을 처방을 했냐면 평균 10.7가지인가를 최고 많이 한 데가 그렇고요. 적게 처방한 데가 뭐 해가지고 평균 8점 몇 개를 처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독일로 간 거죠. 독일로 가서 의사들한테 보여줬더니 그 의사들이 감기가 오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약을 좀 처방해달라 그랬더니 독일 의사들이 다 그래요. 한 군데 다닌 게 아니거든요. 몇 군데 병원을 갔는데 물론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사들이 공통되게 뭐냐면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따뜻한 차를 마시고 푹 쉬어라. 그럼 감기 낫는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PD들이 이제 보여주죠. 이제 이게 약을 보여줬어요. 이게 도대체 뭔 약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감기가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약을 처방해 줬다 했더니 그 의사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관리하는 내 환자, 심혈관계 환자로서 뭐 수술까지 한 환자인데 그 환자도 약을 2-3가지밖에 안 먹는데 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약을 어떻게 처방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EBS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48페이지에 감기약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면역계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아이들이다. 면역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감기약을 자주 이용하면 면역계 전반이 부실해져 결과적으로 약고를 만들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렸을 때 대항해야 할 면역계를 어릴 적부터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정작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지도 못하는 감기약을 남용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점점 건강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병원균을 강하게 만드는 항생제 얘기는 정말 심각하죠. 사실은 뭐. 그래서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4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생제의 부작용으로는 뇌분비선의 팽창, 뇌분비선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팽창,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배체뜨병, 급성 지렴에 의한 성불능, 부신기능 저하,
신장과 간장 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항생제가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모두 소멸시켜 유해균의 증식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소화불량, 설사, 대장염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은 어때요? 익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생제를 무기로 한 현대의학과 병원균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병원균은 점점 힘을 얻고 환자는 점점 쇠약해지고 의료비는 점점 증가해 왔다. 중이염, 비염, 기관지염, 폐렴 등 예전에는 비교적 치료가 쉬웠던 질병이 강력한 내성균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환자가 늘고 있고 강해진 내성균으로 사망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제 여기 심각한 얘기가 50페이지에 나옵니다. 항생제 남용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수,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가 많이 쓰이는 오늘날 이들 식품을 섭취하는 우리 몸에 결국 항생제가 쌓이면서 내성 등의 약해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모로 우리는 항생제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고 있는 셈이다.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항생제 얘기는 뭐 제가 이렇게 굳이 강조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또 항균제, 우리 또 코로나 시절 때 또 항균제를 엄청나게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공공장소 가면 아직도 그 손세정제들 항균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항균제는 부작용으로 식욕 상실, 졸도, 구토, 무과립구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 물질과 마찬가지로 항균제도 보통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진과 발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설폰 아마이드계 항균제는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항생제나 항균제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를 죽이도록 만든 약은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든 해를 준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독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라도 같이 좀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항균제, 항생제나 항균제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를 죽이도록 만든 약은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든, 자, 살아있는 유기체를 죽이는 거는 우리도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가 없겠어요? 당연히 해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안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쓰는 거를 극도로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이익이 될 때, 아까 스테로이드 제제에서 얘기 나왔듯이 전신 화상으로 입었을 때는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 부작용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항생제든 뭐 스테로이드 제제든 항균제든 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51페이지에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진통제라고 있습니다. 진통제라는 것은 되게 이제 되게 위험한 약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에 동영상을 찾아봐서 그 책을 안 했으면 제가 앞으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좋은 의사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진짜 그 책에는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읽고 되게 쇼킹했어요. 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말 더더욱 쇼킹했었던 사실이고요. 진통제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지나가다 못을 밟았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지나가다가 요리를 하다가 칼로 손을 뱄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통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신경계를 차단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특히 어디를 이제 마비시키느냐? 우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중추신경계는 어디 들어있느냐? 다들 감자탕들 드셔보셨죠? 감자탕 보시면 뼈 안에 하얀 거 있죠? 그게 다 신경계고 그렇거든요. 우리 척추 안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거기를 차단시켜서 뇌가 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진통제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진통제는 두통, 어깨결림, 요통, 근육통, 무릎관절통, 테니스 엘보, 치통, 생리통 등 통증과 열이나 염증을 동반하는 증상에 두루 쓰인다.
진통제가 위장을 자극해 위 점막의 보호 기능까지 떨어뜨려 소화장애 및 위염, 위장 출혈 등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진통제의 대명사인 아스피린은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로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 출혈 및 위장 장애, 천식,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비타민 C 부족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소아에게 사망률이 높은 라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영국에서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스피린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쇼크사를 일으킬 만큼 아스피린 과민증을 가진 사람, 위장 및 신장, 간장이 약한 사람, 14세 이하의 수두 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술 전후 출혈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아스피린 복용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이 그래도 2000년 이후에 나온 책이라 그래요. 여기서 임산부 등은 아스피린 복용을 피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2000년 전에는 아스피린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스피린을 많이 먹었던 임산부들이 기형아 출산이 많아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임산부. 그럼 그 전에 다행히 기형아 출산을 안 했지만 만약에 그 전에 아스피린을 장복을 했다가 기형아를 출산했지만 아스피린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모와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한 약물이라고 불리지만 위장장애, 백혈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백혈구를 감소시킨다는 건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또한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심장병 등을 온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루 하나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제약회사의 광고일 뿐이다. 아스피린과 더불어 더욱 널리 쓰이는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과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통증은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몸에 이상을 전달하는 경고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통증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질병이 치료되지는 않는다. 이거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통증은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가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와 입을 틀어 막고 죽기 직전까지 한번 코와 입을 틀어 막아 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증은 혈류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병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혈류장애가 안 돼, 피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산소 부족인 거예요. 약을 쓰면 일시적으로 지각이 둔해지고 마비되어 통증이 줄지만 근본 원인이 혈류장애는 개선되지 않아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인체는 혈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을 동원하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시작된다. 결국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극심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갖가지 병을 부르게 된다. 이 갖가지 병을 부르게 된다라는 그 병이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약사인데 거기서는 이제 몇 가지 병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소염 진통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라고 감기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질병들이라는 얘기들을 한 권 내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책에 얘기가 돼 있죠. 소염 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면 혈액순환 부진으로 면역계의 임파고는 물론 조직을 재생시키는 물질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든 기간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혈관이 끊임없이 수축되면서 나중에는 혈압을 상승시킨다. 우리 몸에서 과립근 후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싸우는 일을 하지만 세균이 없는 곳에서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조직을 파괴한다. 두통을 없애려고 먹은 진통제로 인해 요통이 나타나거나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것이 그 때문이다. 또한 소염 진통제는 과립근을 다량 방출해 활성산소를 늘리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란게르한섬을 파괴한다. 결국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저하되면 혈당치가 올라가게 된다. 진통제의 상용은 혈액순환 장애, 조직 파괴,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혈압, 당뇨, 불면증, 변비, 현기증, 위장출혈 및 소화성 궤양, 각종 신경통 등 새로운 병을 줄줄이 부른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우리 몸의 경보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통증은 인체에 이상을 전달하는 경고 반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위장약 얘기입니다. 위장약도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소염진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약을 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약을 쓰셔야죠. 근데 너무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약간의 뭐 두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진통제를 사용한다거나 뭐 소염진통제를 사용하시는 건 다시 한번 꼭 재고를 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